마트 한복판에서 남편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집구석이나 지켜. 사람들의 시선, 휴대폰 카메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며칠 뒤 먼지 쌓인 책장에서 제 이름이 적힌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영희. 잊고 살았던 제 이름이었죠.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라고 합니다. 올해 60이에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집에서는 남편과 딸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 이름은 언제나 누군가의 뒤에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김 선생님의 아내, 집에서는 수진이 엄마.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을까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여자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작년에 퇴직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오니까 경제적으론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매일 술을 찾더라고요. 처음엔 친구들과 만나서 마시더니 나중엔 혼자서도 마시기 시작했어요. 술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커졌죠. 그리고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밥상 차린 게 이게 다야? 늙으니까 손맛도 다 갔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참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뭔가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처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걸음걸이도 휘청거리고 말도 어눌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면서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살았는데 이게 엉망이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큰 소리 내봤자 더 복잡해질 뿐이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문제인 걸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고등학교 때 쓰던 거였죠. 먼지를 털어내고 펼쳐보니까 첫 페이지에 파란색 만년필로 쓴 글씨가 보였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영희라고 불렀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심지어 부모님도 영희야 하고 불렀죠. 그런데 언제부터 내 이름이 사라진 걸까요? 일기장과 함께 남색 만년필도 나왔어요. 그때 정말 아끼던 펜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펜을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17살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어요. 대학 가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싶었고 나중에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일기장을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동네 마트는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죠. 그런데 마트 앞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벌써 술을 마신 것 같았습니다. 낮부터 마시는 일이 요즘 부쩍 늘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괜히 마주쳤다가 기분 나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 늙은 여자가 뭘 안다고? 집구석이나 지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 쪽을 바라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렇게 창피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마트 사장님이 나와서 남편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친구들도 남편을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봤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도 벌써 인터넷에 올라갔을지 모르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을 텐데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딸 수진이 집에 왔어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이가 없어서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아버지 옆에서 편히 지내요. 이 나이에 뭘 또 바꿔요? 수진도 어제 일을 알고 있었어요. 아마 누군가가 얘기해 줬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봤을 수도 있겠죠. 수진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60살에 뭘 바꾸겠어요.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수진이 가고 나서 현관에 나가서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랑 함께 전단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버리는데 그날은 왠지 한 장씩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눈에 띄는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문예창작반 신규 회원 모집이라고 적혀 있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강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문예창작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등학교 때 꿈꿨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소설을 쓰고 싶었던 그때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늦었죠. 60살에 무슨 소설을 써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전단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에 놓았어요.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꺼내서 펼쳐봤습니다. 17살 때의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썼구나 싶었죠. 남색 만년필도 다시 꺼내서 손에 쥐어봤어요. 아직도 잉크가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종이에 선을 그어보니까 잉크가 나왔어요. 4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쓸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다행히 소리는 지르지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일찍 자겠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문예창작반 전단지를 다시 봤어요. 작은 탈출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그래도 탈출구는 탈출구니까요. 내일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문화센터에 전화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나간 후에 조용히 전화했습니다. 접수 담당자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는 새 기수라고 했어요. 아직 자리가 있으니까 언제든 등록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등록비를 내러 가는 길에 정말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것 말고는 정말 제 자신만을 위한 일은 처음이었어요. 괜히 했나 싶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도 됐습니다. 문화센터는 집에서 버스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는 중년 여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뭔가 배우러 온 사람들인 것 같았죠. 접수를 하고 강의실을 찾아갔어요. 2층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는데 의자가 15개 정도 놓여 있었습니다. 벌써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더라고요. 대부분 제 또래 여성들이었어요. 빈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가 되자 강의실 문이 열렸어요. 중년 남성이 들어왔는데 첫인상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말끔한 차림새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박영희?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 그 얼굴. 40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김선호였어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김선호. 그때 저랑 가장 친했던 남자아이였죠. 다른 수강생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상황이었지만 선호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예창작반 강사가 바로 선호였던 거예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강의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선호의 얼굴만 계속 보게 됐거든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소리도 그대로였고요. 다만 머리가 많이 새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죠.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첫 수업이 끝나고 나서 선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강의실에는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정말 영희구나. 40년 만이네. 선생님이 선호였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40년 만에 다시 들은 내 이름. 선호의 입에서 나온 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선호는 40년 전처럼 자연스럽게 영이라고 불러줬어요. 선호가 근처 카페로 가자고 했어요. 할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들은 있는지, 그런 걸 묻고 싶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선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난 여전히 글을 쓴다. 여기 봐. 그때 쓰던 거랑 같은 모델이야. 선호가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파란색 만년필이었는데 제가 집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델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40년이 지나도록 똑같은 펜을 쓰고 있다니. 저도 그 펜 가지고 있어요. 집에서 찾았거든요. 정말 그때 우리 둘 다 같은 펜을 샀었지. 맞아요. 고3 때 문구점에서 함께 샀던 펜이었어요.
그때는 비싼 펜이었는데 용돈을 모아서 샀었죠. 선호도 기억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선호는 몇 해 전에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대요. 퇴직 후에는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가끔 잡지에 글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덜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전에 느꼈던 그런 기분이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이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선호는 제 근황도 물어봤어요. 결혼해서 딸 하나 두고 교사로 30년 일하다가 퇴직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았어요. 괜히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1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다음 수업 때 보자고 인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 불안하기도 했죠. 문예창작반에 다닌 지 2주가 지났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선호의 강의를 듣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영희가 된 기분이었거든요. 이번 주 과제는 시 쓰기였어요. 자유 주제로 짧은 시를 하나 써오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남색 만년필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펜을 잡으니까 손이 떨렸어요. 뭘 써야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제 마음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60세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늦게 온 봄이지만 그래도 봄이라는 내용이었죠. 쓰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오랜만에 제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본 거였거든요. 목요일 수업에서 몇 명이 자신의 시를 발표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 시를 읽었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박수를 쳐줬고 선호도 좋은 평가를 해줬어요. 여전히 글씨가 예쁘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40년 전에도 선호가 제 글씨를 예쁘다고 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17살 때 느꼈던 그 설레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벌써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마시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표정도 좋지 않았고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낮에 어디 쏘다녔어? 문화센터? 허튼 짓 하지 마. 남편이 제가 문화센터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노골적으로 싫어하더라고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뭔가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나이에 무슨 글쓰기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왜 창피해야 하죠? 뭘 배우는 게 창피한 일인가요? 하지만 말대꾸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참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술을 마시면서 저를 괴롭혔어요. 문화센터 그만 다니라고 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접시를 탁 내던지기도 했어요. 그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 앞에 앉아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살았을까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60세에 문예창작반에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일까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거든요. 선호를 다시 만난 것도 운명 같았고요. 40년 만에 다시 찾은 제 이름을 그렇게 쉽게 놓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숙취로 늦게 일어났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놓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었거든요. 집에서 나올 때도 남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조용히 나왔어요. 선호의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었던 것 같았죠. 수업 시간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선호의 강의에 집중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우울해졌어요. 집에 가면 또 남편의 술주정을 들어야 하고 또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야 할 텐데요. 문예창작반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번 주 과제는 장소 에세이였습니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서 써오라고 했어요. 저는 고민하다가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주제로 쓰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그 학교를 찾아갔어요.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40년 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였고, 나중에는 선생님으로도 일했던 곳이죠. 지금은 다른 학교와 통폐합되어서 빈 건물로 남아 있었어요. 운동장은 잡초가 무성했고, 건물도 낡아서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추억이 많은 곳이라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교실도 들여다보고 복도도 걸어봤죠. 에세이에 쓸 내용들이 떠올랐어요. 운동장 한쪽에 큰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있던 나무였는데 지금도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나무 아래에는 벤치가 하나 있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서 낡아 보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무 뿌리 쪽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작은 금속통이었습니다. 누가 묻어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떨어뜨린 건지 궁금했어요. 금속통을 주워서 열어봤는데 안에 사진과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4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사진에 저와 선호가 함께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편지를 펼쳐서 읽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선호가 쓴 편지였거든요. 40년 전에 쓴 편지인 것 같았어요. 글씨는 바래었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희야, 내가 이걸 볼 수 있을까? 졸업식 다음 날 시청 앞에서 기다렸는데 너는 오지 않았어. 그래도 우리의 추억을 묻어둔다. 언젠가 내가 이 자리를 다시 찾기를. 나 혼자라도 기다릴게. 시청 앞에서 기다렸다고요. 저는 그런 약속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졸업식 다음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선호가 저를 기다렸던 걸까요? 그런데 왜 저는 그 약속을 몰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3일 후, 저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됐는데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한 상자에서 찢긴 봉투 조각과 반쯤 잘린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영희 수신, 졸업식 다음 날 오후 5시, 시청 분수대에서라고 적혀 있었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어머니가 선호의 편지를 가로챈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몰랐던 거고 선호는 혼자 기다렸던 거였죠. 4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편지 내용도 일부 남아 있었어요. 영희야, 너를 정말 많이 좋아해. 같이 서울로 가서 공부하지 않을래?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왜 편지를 숨겼을까요? 아마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연애에만 빠질까봐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여자가 대학 가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 나름대로는 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때문에 40년 동안 선호와 저는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았던 거죠. 만약 그때 편지를 받았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과거를 되돌릴 수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안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의 진실을 안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집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의 술주정이 더 심해졌고 저에 대한 모욕도 더 거세졌어요. 아마 동네에서 제가 문화센터 다니는 걸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이 있었나 봐요. 그날도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심했습니다. 내가 창피를 줘서 내가 못 나가. 동네방에 영상까지 올라왔다며. 내가 문제야? 동네방 영상이라니 아마 한 달 전 마트 앞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그 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진 편지 이야기를 알고 나서 제 인생에서 더 이상 참고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피를 만든 건 당신이에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남편 화난 말투 뭐? 이 늙은 년이. 남편이 저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어깨가 바닥에 부딪혀서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는데 그날은 갑자기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왔어요. 아버지, 수진이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술병을 탁 내려치고 비틀거렸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내 엄마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그래도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엄마는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저를 감싸주는 게 고마웠어요. 그동안 수진은 늘 아버지 편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가 바닥에 쓰러진 걸 직접 목격했으니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거죠. 남편은 중얼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 저를 소파에 앉혀주고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참을만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참지 마. 제가 도울게요. 수진의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혼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엄마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다 이해할게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60세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은 제 이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숙취로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집을 나갔어요. 문화센터에 가서 선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편지 이야기도, 남편 이야기도 모두요. 선호는 조용히 제 말을 들어줬어요. 중간에 화를 내거나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다 들은 후에 선호가 말했어요. 영희야, 늦지 않았어. 우리 나이가 뭐 대수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선호의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60세에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그날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수진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물론 앞으로 힘든 일들이 많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이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수진도 함께 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첫인상이 믿음직스러웠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물론 저희는 이미 성인이 된 딸이 하나뿐이라서 양육비는 해당 사항이 없었지만요. 그런데 변호사가 뜻밖의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분이 작년에 집을 담보로 2차 대출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부인 도장이 있어요. 전 찍은 적이 없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대출을 받았다니요. 그것도 제 도장을 사용해서 말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대출 계약 서명 시각이 문화센터 출석부와 겹치는지 확인해 보죠. 변호사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줬어요. 작년 9월 15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저는 그때 문화센터에 있었어요. 분명히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났거든요. 수진이 문화센터에 가서 출석부 사본을 발급받아 왔어요. 제가 그날 수업에 참석했다는 증거였죠.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서 도장을 찍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위임장까지 위조하셨어요? 엄마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집에서 수진이 남편에게 따졌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발뺌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명확하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급해서 그랬어. 어차피 부부잖아. 어차피 부부라고요? 이건 사기예요. 정말 화가 났어요. 부부라고 해서 상대방 모르게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중요한 일인데 말이에요. 2주 후에 변호사와 재상담을 했어요. 그동안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도장 도용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까지 확인됐어요. 도장 도용과 사문서 위조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요. 하지만 저는 형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인데 감옥에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젊을 때는 선호의 편지를 어머니가 가로채셨고 지금은 남편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어요. 제 인생은 오래도록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60세에 찾은 용기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선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은행나무에서 찾은 편지 봤어요. 나 이제 정말 변할게요. 라고 썼습니다. 선호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영희야, 난 기다릴게.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그 문자를 보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제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협의의 이혼을 추천했어요. 조정이나 소송보다는 서로 합의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이미 증거가 명확하니까 남편도 억지로 버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주에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와도 계속 상담을 받았고 수진도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는 남편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에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술을 마시지 않은 평상시 상태일 때를 골라서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편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아마 제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30년 동안 참고 살아온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놀란 것 같았습니다. 도장 도용도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지만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드러났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정말 이혼해야 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결심을 바꿀 생각 없어요. 남편도 결국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자신이 한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다는 걸 알았겠죠. 그래도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2주 후에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되 남편이 몰래 받은 대출금은 남편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집도 팔아서 정리하기로 했고요. 미안하다. 치료받을게.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너무 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필요한 마침표였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겠지만 미움으로 헤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달 후에 문화센터에서 작은 낭송회가 있었어요. 수강생들이 각자 쓴 시나 에세이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참가하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에 남색 만년필을 꺼내서 원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늦게 온 봄이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제 지금 심정을 담은 시였죠. 낭송회장에는 수진도 와줬어요. 딸이 와준다니까 더 떨렸어요. 하지만 선호가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봐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단상에 올라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를 낭송했습니다. 늦게 온 봄이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내가 내 이름을 부른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선호도 자신의 남색 만년필을 들어서 보여줬어요. 저와 똑같은 펜이었죠. 40년 전에 함께 샀던 그 펜 말이에요. 그때의 추억이 지금의 희망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낭송회가 끝나고 선호와 함께 학교 근처 은행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어. 그때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 급하게 가지 말고 천천히 이번엔 너 손을 꼭 잡고 가고 싶어. 그래요. 이번엔 어떤 약속도 놓치지 않을게요. 40년 전에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아서 약속을 지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제 인생을 가로막지 않아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하늘을 보니까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늦게 온 봄이지만 그래도 봄이었어요. 60세에 시작하는 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봄 같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계절이 드디어 왔어요. 박영희, 60세. 이제 다시 영희로 불리는 삶을 살 거예요. 늦었지만 늦지 않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진짜 힘이 됩니다.